4.19는 고등학생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마산 항쟁은 대학생과 약간의 고등학생이 했고요. 나중에 시민들이 또 거기에 더. 사실은 예전에는 고등학생이 어른이었고요. 대학생은 엄청난 어른이었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이때 1948년에 이 고등학교 숫자를 보시면 대학은 몇 개 없었고 어차피 이렇게 됐습니다. YMCA, YWCA가 주축이었는데 이렇게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 그룹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이 기독교 학생 그룹을 지식도 뛰어나 유학도 많이들 갔다 와 영어도 잘 돼 이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기독 학생들을 내 편으로 삼으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힘을 얻는다라고 해서 진보 보수로 나눴고 서로 뜯어가려고 진보에서는 목사님이 어떻게든 지켰는데 보수파에서는 황 장로님께서 어떻게든 또 가져가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싸웁니다. 이렇게 이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3차 1955년에 난지도에서 깨집니다. 난지도에서 깨집니다.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으로 깨집니다. 보수파가 나와버립니다. 더러워서 니들하고 안 놀아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들도 깨집니다. 하나는 중앙대에서 하나는 신흥대에서 각각 총회를 열고 대학생들도 깨집니다. 어떻게든 새로 한번 합쳐보자라고 했다가 또 깨집니다. 여기까지는 갔다가 또 깨집니다. 달리하면서 새롭게 출발하자. 합치지를 못한 거죠. 의견의 일치를 못 본 겁니다. 드디어 이제 반공 문제로 장로교가 2개를 깨지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진보 진영은 이때 박정희 정권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정통성이 부족하니까 국민들한테 돈으로 떼어야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공화당도 당도 만들고 정치 자금도 써야 되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일본한테 우리를 36년간 지배했던 거 돈으로 퉁칩시다 라고 해서 원조 자금을 받고 퉁치는 거죠. 그러다 진보 진영이 이러한 굴욕외교는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진보 진영은 반대운동에 뛰어들었는데 보수 진영은 교회가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신도들을 잘 다스리고 신도들을 늘리는 일에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을 왜 자꾸 정치에 뛰어드냐.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하면서 갈라지죠. 하는 일이 정반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1965년에 보수 진영에서는 3천만 국민을 그리스도에게로,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구호를 내고, 이게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라고 하면서 저때 이미 사실은 이미 1961년에 박정희 장군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백악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백악관의 허락을 받는 게 참 난감해요. 백악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되는데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으면. 그래가지고 개신교의 백악관하고 통하는 줄들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목사님들과 장로님, 권사님들이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건너가서 박정희 장군이 상당한 엘리트고 박정희 장군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도 엘리트고 정말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충성심이 대단한 애국지사들이니까 이해를 하십시오라고 해서 인정을 받아서 옵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박정희 정부하고 뜻을 맞춰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사회 문제에 신경 쓰지 마. 왜 자꾸 민주주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역사가 어쩌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저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복음을 전파하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진보 진영은 기독학생 운동과 교수 운동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는데 민청학년 등등의 간첩 사건에 얽히면서 교수들이 해직되고 해직된 교수들은 해직 교수 협의회를 만들어서 민주화 운동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서 보수 진영은 교인들을 늘립시다. 진보 진영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보수 진영에서는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이제 열기 시작합니다. 66년에 드디어 정치적으로 이제 보수 정권과 바싹 붙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죠. 기독학생의 YMCA가
통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학생 사회 개발단 운동이라고 하는 걸 벌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을 아마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는 그 과정에서 계속 보고서를 올리면서 청계 피복에 13살, 14살, 15살 어린 여공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가면서 일을 하고 자기들의 임금을 갈취당해갖고 가난에 굶어가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가를 계속 보고서를 올리고 전태일이라는 청년이 이런 일을 갖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서를 올렸던 게 바로 이 조직입니다. 이미 스며 들어간 거죠. 그렇게 노동자들 속으로. 드디어 전태일 분신 사망. 자살자들은요,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려줘요. 장례를 안 치러줍니다. 근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진보 진영의 계속된 흐름입니다. 남산 부활절 사건이라고 일단 해서 유신 반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에서는 CCC 기억하시죠? 캠퍼스 선교를 중심으로 하던 성령이 한국에서 폭발해야 된다. 이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가 예수님이 오실 곳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때부터 막 나왔습니다. 성령의 제3 폭발 운동이 여의도에서 엑스플로 74. 저도 여기 가서 새벽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도 시골 산골에 살고 있었는데 청주 저 산골짜기에서 버스를 갈아타서 제가 여의도까지 왔습니다. 74년이면 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도 진짜. 이건 계속입니다. 계속. 요게 이제 조금 생소한 얘기인데 기독교 진보 진영에서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뭉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억합니다. 이제 청년 운동 단체건 무슨 단체건 1년 동안 사업할 계획이 있고 예산 배정이 있잖아요. 예산 배정을 딱 했는데 야단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네. 지난번에 갖고 온 영수증을 쭉 보니까 한국 기독 청년 운동 사업인데 왜 진로 소주를 이렇게 많이 샀냐? 네. 우리가 윤석열입니까? 왜 진로 소주를 샀겠습니까? 화염병을 만들려다 보니까 화염병을 만들려다 보니까 사이다만 먹으니까 배가 부글부글해서 도저히 안 돼서 홧김에 또 술도 좀 마셔야겠고 해서 소주병을 비싼 맥주는 그래도 잘 안 먹습니다. 소주병이 많아져야 화염병도 많아지니까 야단 맞는 거죠. 그러면 소주를 사서 마시고 비운 다음에 거기다 신나와 휘발유를 부어서 불을 붙여 던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교, 복음, 선교 운동이냐? 그럼 네가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 얘기하기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야, 소주를 마시고 그 병에 휘발유를 부어가지고 불을 붙여 던지면 그래서 전경이 닫히면 그 죄 없는 20살짜리, 21살짜리 전경이 닫히면 그게 예수를 위한 복음 전파냐? 아닌데요. 아니면 다시 해갖고 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방식은 아니다. 라고 뉘우치는 사람과 뉘우치고 말고 할 것도 없다. 대학생들이 계속 화염병을 던지면서 지금 감옥에 가고 있는데 기독교 운동은 저쪽에 숨어갖고 따로 기도만 좀 합시다 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적어도 화염병을 안 던지더라도 거리로 나가고 그래도 뭐 주먹질이라도 하든지 소리라도 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갖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진보 기독 청년 속에서 벌어진 논쟁을 IT, 정체성 투쟁이라고 합니다. IT 논쟁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래가지고 여기서 떨어져 나갑니다. 누가 떨어져 나가면 YMCA와 YWCA가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는 화염병 던지는 전대협 대학생 운동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기독운동은 기독운동 다 와야 된다라고 해서 YMCA, YWCA가 떨어져 나갑니다. 상당히 타격이 컸습니다. 진보 진영이 둘로 갈라지는 거죠. 젊은이들이.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또 더 웃깁니다.
196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천주교에서 바티칸 제2공의회라는 게 열립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천주교가 언제 지구촌에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냐? 그저 뭐 삐까뻔쩍한 머리에 뭐 쓰고 여기다가 뭐 걸치고 뭐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뭐 축복한다 뭐 이런 거나 했지. 천주교가 한 일이 솔직히 뭐가 있냐? 히틀러 나치 정권 무솔리니 들어서면 파시즘 저희가 못 본 척 할 테니까 알아서 세계를 지배하든 뭐든 전쟁을 하든 알아서 하십시오. 못 본 척하고 방관하지 않았냐? 거기다가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 잔당들이 도망칠 때 전 세계에 있는 카톨릭 조직망을 통해 가지고 재산 빼돌려주고 탈출구 마련해 준 게 누군데? 비겁하게. 그리고 바티칸 은행에 있는 돈 가지고 여기저기 투자했고 돈이나 튕기려고 그랬던 게 누군데? 라고 하는 반성 때문에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천주교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던 것이 천주교의 쇄신운동입니다. 그러니까 10년쯤 지나서 개신교도, 천주교도 저렇게 새롭게 거듭나는데 개신교는 그럼 뭘 잘했냐? 독일에서 유태인들이 학살당할 때 이렇게 내다보다가 창문 얼른 닫고 안에서 찬송가만 부르고 있던 그 주제에 한 게 뭐가 있냐? 개신교는. 전 세계 개신교도 반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스위스 로잔에서 대회를 열고 전 세계 개신교가 모여가지고, 개신교는 전쟁을 막지도 못했고 전쟁에서 피 흘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대로 뛰지도 못했고 그 이후에 전쟁을 복구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역할도 한 게 없지 않냐.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려면 뭐가 해야 되냐?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면 교육도 해야 되고 문화사업도 있고, 또는 정치가 이걸 반대하면 정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정치를 야단치거나 비판하기도 하고 뭔가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스위스 로잔 선언입니다. 자, 한국에서 대표단이 갔어요. 한국에서 대표단이 갔는데 저걸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딱 내리는데 날짜를 보니까 1974년입니다. 1974년이면 박정희 대통령의 10월 유신 다음 해입니다. 시퍼렇게 칼이 그냥 막 동아일보가 막 난도질 당하고 조선일보가 난도질 당할 때입니다. 근데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정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인권을 위협하면 교회로서는 야단쳐야 된다, 이 말을 하겠어요? 감히? 그럼 다 잡혀가는 거죠. 뭐 빨갱이가 돼갖고. 목사님들이 절반은 감추고 절반만 내놓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힘쓸 것이며, 아직도 문맹률도 높고 가난하고 약도 없고 병원도 없는 그런 곳에다가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다, 이런 것만 살짝 내놓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흔들릴 때 교회는 뭘 해야 되냐는 싹 뺐어요. 문서를 갖다 절반만 내놓은 거죠. 이 문서의 절반이 다시 한 10년쯤 뒤에 발견됩니다. 우연히.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해석해 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진보 진영에서 떨어져 나가서 중도 진영을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문서를 발견하니까, 그래 이게 우리가 찾던 거야. 보수처럼 정권에 빌붙어 갖고 굴종하면서 정권으로부터 떡이나 받아먹던 그런 것도 아니고, 화염병을 던지는 그런 방식도 아니고, 중간에서 뭘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보니까 이게 우리가 찾던 건데 이걸 왜 인제서야 라고 하면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게, 그게 각 나라마다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대한민국식으로 부르면 복음주의 운동입니다. 기독교 진보도 아니고 기독교 보수도 아니고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려면 여기에 속하는 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윤실, 기독교 공명선거운동,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IVF. 이렇게 해서 중도 진영에서 나름대로 기독교의 정체성도 살리면서 민주주의의 가치도 그대로 지켜나가는 이 뭔가 중간의 위치. 그러면 결국 가난한 사람을 위해, 또는 공명한 선교로 민주주의가 회복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은 딱 할만하잖아요. 기억나는 이름이 이제 손봉호, 이만열 교수, 이런 분들이 바로 그 맨 선두에 섰던 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때 기독교는 3등분이 됩니다. 진보, 보수, 그리고 복음주의 중도,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진보적 복음주의의 등장. 이게 이제 조선민주당이 이제 평양에서 맨 처음 시작됐던 기독교 정당입니다. 성민당까지 와서 바른정치합, 기독당, 여기서부터가 이제 새로운 인물들로 이제 물갈이가 되면서 만든 거고, 민주복지당 끄트머리쯤부터 전광훈이 뛰어들었을 겁니다. 아마 쫙 해서 전광훈이 가다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전광훈이 이름을 바꾼 거죠. 이제 기독자는 빼겠다. 어차피 목사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자유통일당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가짜 뉴스가 이제 번짐이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기사의 도표죠. 가짜 뉴스를 갖다 모아가지고 이 가짜 뉴스가 전파된 경로를 다 추적해서 선을 그어 보니까 선이 이렇게 복잡한데 제일 많이 연결되는 게 애써 기도 운동이고 뭐 저거고 저거. 이게 이제 2010 몇 년도인가요? 이게 이명박 정부 때니까. 2015년, 16년, 17년 이때의 이제 얘기입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새로 바뀌고 해갖고 다 틀려졌습니다만, 이때부터 우파 기독교가 정치에 뛰어들고 사회에 뛰어들어서 가짜 뉴스를 전파하거나 뭔가 극우화가 시작되는 그 시점인 거죠. 이런 겁니다. 이거는 페이스북에 막 놔두는 겁니다. 전광훈파 정리. 근데 전광훈파 한 다음에 밑에다가는 그냥 유튜버들만 쭉 열거했는데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냥 전광훈을 편드는 유튜버들을 열거했을 뿐이지 실제 조직이 아닙니다. 그다음 소년보파 전환길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뭐 복잡하게 그리긴 했는데 이것도 실제의 조직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입니다. 이거 자기네가 찍어서 올려놓은 사진이니까. 여기 보이시죠?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껴들어 있고, 소년부 목사는 얼굴마담이고, 거룩한 방파제, 여기 거룩한 방파제는 뭐냐면 부도덕하고 타락한 문화가 온 세상을 덮는데 그걸 막으려는 방파제를 만들어야 된다. 동성애 특히, 그다음에 뭐 좌파 사상 등등등, 무슬림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방파제를 쌓아야 되는데 그걸 거룩한 방파제라고 합니다. 거룩한 방파제에는 대한민국 교회 중에 안 들어간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뭐 이름만 걸어도 되니까요. 근데 이 거룩한 방파제가 자기네가 갖고 있는 연락망과 조직력을 세이브 코리아, 소년부한테 몰아주는 겁니다. 그다음 이쪽에 1776 연구소라고 돼 있지만 저 양반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제일 먼저 조국이 부끄럽다. 제발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려라 라고 주장했던 게 서울대 후배들입니다. 서울대의 보수 기독 청년 모임에서 맨 처음에 그걸 내걸었죠. 그리고 자기네 이름을 추루스 포럼이라고 짓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려대, 이화여대, 뭐 각종 신학대학에 추루스 포럼이 퍼져갖고 그 추루스 포럼이 지금 전국에 다 퍼져 있습니다. 추루스 포럼을 묶어가지고 추루스 코리아라고 하고, 그게 아마 이번에 문제가 된 자유대학하고도 같은 조직을 거의 이제 중복되게 갖고 있을 겁니다. 조평세는 그 조국 전 장관은 제발 세상을 떠나줬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던 그 주도 세력입니다. 근데 서울대라고 하니까 자꾸 20몇 살짜리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학부, 대학원 중에 석사과정, 박사과정이 다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그때도 많았습니다. 바른청년연합이 있고요. 전국청년연합이 있고요. 이게 아까 말한 기독교 총연합회, 지역별 기독교 총연합회입니다. 이건 이제 수도권 대표인데 수도권 말고 시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 거대한 준비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이 준비위원회로 교회의 인력 동원과 이제 자금 지원이 가면서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소년부 여의도파가 이제 힘을 얻었던 거죠. 자, 소년부와 전광훈이 여의도파와 강원파로 나뉘어서 싸우니까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실세였던 김진홍 목사 뉴라이트의 대표가
우리도 뭔가 하나를 해야 되는데 뭘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눈치는 빠르셔가지고 아마 기도의 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차피 윤석열은 살아남기 힘들어. 윤석열 다음을 준비해야 돼. 윤석열 다음이 뭡니까?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면 제일 시급한 과제는 소년보하고 전광훈이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야 기독교의 힘을 하나로 몰아가지고 샥 밀고 갈 수 있고 그 틈바구니에서 자기도 내가 쟤들을 다 화해시키고 힘을 하나로 모았지 하면서 자기의 지분도 커질 거니까.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전광훈 소년보 격려하고 하나가 될 것을 권면했으나 그럼 나한테 뭐 줄 건데? 김진홍 목사는 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못 줬어요. 못 주니까 전광훈이 싫다고 그러고 나가버린 거죠. 다 찾아갔습니다. 이거는 멤버들입니다. 광화문파 멤버들. 예. 2017년에는 틀림없이 전광훈이 홍준표를 지지했습니다. 예. 전광훈이 이제 빨대를 꽂아서 빨아먹는 각종 이제 자유마을, 자유일보, 모바일로 핸드폰 이동해서 핸드폰 이동하면은 수수료는 자기가 챙기고 농협 카드 가입하라 그래갖고 그 수수료도 자기가 챙기고 광화문 온으로 들어가서 쇼핑몰이니까 쇼핑도 좀 많이 하시라 그러고 등등등 한 다음에 맨 위에 빨간 글씨 월 100만 원씩 국민연금 받으려면 지금 우리한테 돈을 내시오. 이렇게 돈 빨아먹는 수작입니다. 여기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짜뉴스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언론들이 어떻게 장난을 치는가. 박스권이라고 박스권. 37, 35에 항상 갇혀있다고 박스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박스권이라고 하기엔 저렇게 따지면 52%까지 올라갑니다. 또 이런 거랑 같이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박스권이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죠. 천지일보, 신천지에서 하는 천지일보는 이제 완전히 우파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다음 우리 김문수 후보가 너무 공유하고 닮았지 않습니까? 라고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내놓은 겁니다. 다행히 아무 언론도 받아쓰지는 않았습니다. 받았었는데 가장 진보적인 언론에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려고 받았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비판이 너무 약해. 그래갖고 안 쓰는 일만 못했는데 아무튼 이런 걸 내놓습니다. 25만 원 받고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겠냐? 누가 준대? 25만 원 저거는 뭐 자기들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때문에 주는 거지. 김문수를 지지하는 이유가 25만 원을 받기 싫어서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관계, 또 한신대입니다. 가장 진보적인 신학대요. 요새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막 엉켜버려갖고. 트루스 포럼이 이제 극우 젊은 세력들의 핵심이 되는 거죠. 나경원 의원이 득달같이 쫓아가서 한편인 척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시진핑입니다. 시진핑. 이게 왜 그러냐면 계열화라고 하는 겁니다. 계열화. 뭐냐면 동성애가 있습니다. 성소수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기독교적인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도 비불교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육식을 한다든가 술에 만취한다든가 이거는 비불교적입니다. 비기독교적인 것도 있죠. 동성애 비기독교적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밖으로 뛰쳐나와서 동성애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욕설하고 손가락질하고 잡아가지고 너를 뜯어 고쳐놓겠어 이렇게 하는 것은 적어도 민주사회에서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반기독교가 아닙니다. 비기독교적인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동성애가 그렇다 쳐. 근데 동성애가 그러면 이것들을 다 잡아 넣든지 반동성애법을 만들어야지. 그게 왜 안 되지? 좌파 정권들이 자꾸 들어가서 그래.
그럼 좌파 정권을 지지하는 놈들은 누구지? 좌파 노조들이지. 전교조 같은 것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언론이 이걸 비판해야지. 언론도 좌파 노동조합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좌파들을 지지하는 건 누구야? 뒤에는 북한이 있는 것 같고, 북한 뒤에는 중국이 있는 것 같고, 이걸 계열화라고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걸려도 전체에 다 걸리는 거죠. 전체에 다 걸리는 겁니다. 뭐 하나만 이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돼야겠습니다라고 하면 너 동성애자야? 이렇게 돼요. 계열화니까 엮여 있는 거예요, 하나로. 종북게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종북게이. 게이하고 종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종북게이예요. 게이면 그건 종북이고, 종북인 인간들은 전부 다 게이와 가깝거나 게이를 친하거나 게이거나 게이를 지지하거나이다. 이렇게 계열화를 시키는 거죠. 윤석열은 예수님. 약간 아주 그 뭐 예수님도 포도주 한 잔 하셨다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약간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윤석열도 우파를 결집해서 대한민국을 구원했다. 이게 웬만하면 안 쓰는데 주간 조선이 쓴단 말이죠. 조선이 쓰면 또 받았어요. 또 스카이데일리 청년 우파들을 갖다가 적극 그 자유대학을 계속 홍보하면서 열심히 써주는 게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스카이데일리, 그 다음에 천지일보입니다. 신천지. 근데 막상 또 자유대학 대표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를 정치하고 연결시키지 마라. 우리의 꿈은 웅장하고 담대하다. 이름을 팔지 마라. 우리는 이제부터 자유대학 집회만 한다. 진짜 극우가 뭔지 보여주겠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정선거, 반국가 세력 척결, CCP가 뭔지 등등등만 들어와라. 이게 자유대학이 이제 자기네들을 갖다 여기저기 막 뜯어 밝히면서 정치에 활용하니까 우리는 우리다라고 하면서 자기네 세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건 아직도 왜 네이버를 죽여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다음이나 뭐 카톡이나 틱톡이나 뭐 페이스북을 죽이는 게 아니라 네이버를 죽여야 된다.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여기도 보면 어게인이 아니라 아기안이라고 썼습니다. 윤아기안. 그래서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영어로 하려고 그럴까? 근데 영어로 하는데 또 계속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요새 같으면 초등학교 저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안 틀릴 만한 단어들인데 저걸 문안을 써서 보내고 거기 프레카드 만드는 공작소에서 만들어 갖고 그걸 받아 가지고 걸면서도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이민 가셨던 미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써서 보내주신 걸 그대로 그냥 만드는 건가? 지금 이 과정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건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민을 왜 하느냐면, 예전에 가짜뉴스가 어디에서 들어왔냐면 대개 미국에 이민 가셔갖고 보수 교민교회 다니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쪽에 미국의 우파들이 만드는 가짜뉴스를 대한민국으로 수출해 보냈거든요. 그래서 가짜뉴스가 이명박 정부 때는 주로 그 가짜뉴스가 많았고, 두 번째는 일본에 있는 한국을 싫어하는 혐한 세력, 물론 북한을 더 싫어합니다만 북한 남한 다 싫어하죠. 그 인간들은. 혐한 세력들이 엉뚱한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북한이나 대한민국에 대한 가짜뉴스가 다시 남쪽으로 건너와서 우리 가짜뉴스가 되는 이 두 가지 경향이 좀 심각했는데, 그래서 아직도 뭔가 그 옛날에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방법에 뭐가 있었냐면, 문재인은 간첩 이엇 읍니다. 씁니다가 아니고 읍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 70년대 이민 가셨던 분들의 맞춤법은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하루나 이틀 지나면 씁니다로 다 바뀌어 있어요. 읍니다. 이엇 읍니다. 아에서 다 씁니다로 바뀌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아직도 그런 루트인가? 왜 영어를 꼭 써야 되고,
영어는 또 철자가 틀리는 것일까? 고민들. 네. 이거는 이제 기독교 인터넷 댓글 운동을 했던 안희환 씨의 칼럼입니다. CCC의 김중곤 목사님이 자기를 지지해서 밝은 인터넷 세상 만들기 운동을 갖다가 시작을 했다. 다. 이건 옛날 겁니다. 이런 것도 가짜뉴스에 속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파랗지도 않고 이렇게 빨갛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15%는 파란색이고 여기에 8%, 10%는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놓고서 대한민국이 둘로 쫙 쪼개졌다고 하는 것은 가짜뉴스입니다. 이렇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 1960년대를 지나서 70년대로 넘어오면서 미국 정치에서 시작된 겁니다만은 미국 정치는 이게 어느 정도 좀 강도가 약한 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지금까지 쭉 흘러오는 추세입니다만은 만약에 공화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민주당에서 임명됐던 사람들은 알아서 짐을 꾸려서 나가고 다 바뀝니다. 그 정무직들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관료들은 남아가지고 자기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안정이 되는 겁니다. 장관, 차관들은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관들이 바뀌더라도 밑에 차관보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나라가 좀 안정되게 끌어가야지 이쪽이 들어왔다 그래서 확 뒤집히고 저쪽이 들어오면 또 확 뒤집히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언제부턴가 미국 정치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독립된 기구, 예를 들면 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정파가 정권을 잡든 간에 상관없이 똑바로 중립적으로 공평하게 유지해야 되는 KBS, 인권위원회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임기 전에 자기 사람을 확 박아놓고 떠나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새 대통령과 새 장관들이 우르르 들어오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왜냐하면 나는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으니까 3년 마저 하고 가겠습니다. 4년 마저 하고 가겠습니다. 나가라 그러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내가 왜 잘려야 됩니까? 그건 정치적 문제지. 나는 국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있는 기구의 장으로서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버티는 거죠. 이게 맨 처음에 한두 명이든지 한두 명이더니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정치적 참호전이라고 합니다. 참호를 파고 쏙 들어가서 끝까지 버티는 거죠. 끝까지 버텨. 이게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본격적으로 이 정치적 참호전이 시작된 겁니다. 안 나가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참호 속에 쏙 들어가서 아무 일도 안 하거나 국민들이 잘못했다고 돌을 던져도 참호를 덮고 안 나와요. 돌을 아무리 던져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장관이든 선출직이든 정무직이든 간에 아무튼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국민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으면 움츠러들고 하던 일을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새로운 정치로 나가거나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는 국민들이 아무리 비판을 해도 대통령 꿈쩍도 안 해요. 대통령 꿈쩍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총리 장관들도 꿈쩍도 안 해요. 지 마음대로. 대통령 경호실장도 배째 못 들어가, 못 가져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임무야. 내 임무. 공직자의 임무는 국가가 헌법에 의해서 명령한 거고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지 내가 공직자인데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 권한이야. 헌법보다 권한이 더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참호 속에서 계속 권한만 주장하면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하나둘이 아니에요. 방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방송심의위원장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인간들이 절대 안 하는 거죠.
심지어는 시장, 도지사들도 자기를 임명해 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국가적으로 어떤 정책을 같이 합시다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 이 지자체는 하는데 저 지자체는 난 죽어도 그건 못해. 그건 민주당 거잖아. 난 그건 못해. 그건 국민의힘 거잖아. 이런 식으로 각각의 참호 속으로 다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심각해지죠. 왜냐하면 결국 국민이 갖고 있는 힘은 비판하고 지적하고 표를 안 주겠다고 야단을 치면서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정치의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먹히잖아요. 야단을 치던 표를 안 준다고 하던 안 줘도 돼요. 나는 어차피 줄 사람들 여기 따로 모아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만 계속 꽉꽉 쥐고 있으면 되니까요. 라고 계속 버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선거에서 져도 자기들의 권력을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해서 밑바닥에서 움직이면서 그 다음 정권을 기다리는 이것이 가능해진 게 정치적인 참호전 내지는 진지전인 겁니다. 그러면 정치가 국민을 안 무서워하니까 국민은 목소리는 요란해지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 힘이 자꾸 줄어들어가는 거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치 지배층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는 자꾸 잃어가지만 힘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이제 참호 속에 숨었으니까 저쪽 편을 공격하려면 총으로 쏴봤자 서로 소용이 없죠. 이럴 때는 이제 독가스가 제일 유리한 거죠. 1차 세계대전 때 했던 것처럼 참호 속에 숨어갖고 독가스만 뿌리면 되는 거거든요. 저쪽으로. 그러니까 양쪽에서 독가스가 막 나올 겁니다. 더구나 대선도 있으니까 이런 가짜 뉴스, 이런 헛소문 같은 것들이 막 하면서 그럼 그 사이에서 지들은 방독면 쓰고 있으니까 괜찮지만 엄한 국민들은 이쪽 독가스 맞고 저쪽 독가스 맞고 하면서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또 독가스는 또 양쪽이 공이 내보내는 건 아닙니다.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쏘아보내는 독가스가 제일 심각한데 그거는 저쪽 진영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방송에서 한 것 같습니다만 MBC에 가서 지금쯤이면 언론은 따져 물어야 돼요. 누구한테? 국민의힘한테. 왜? 이승만은 제껴놓고 박정희 쿠데타, 전두환 쿠데타. 왜 그쪽에서만 쿠데타를 계속 일으킵니까? 거기다가 윤석열 쿠데타. 그 다음 노태우도 여기다 더 하려면 더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구속된 거 박정희 대통령은 빼야죠. 그냥 죽었으니까.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이잖아요. 도대체 당신네들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 뭐길래 쿠데타도 거기서 구속도 거기서 재판받고 파면받는 것도 거기서 도대체 니들은 뭐냐라고 물어야 돼. 참호 속에 들어가서 니들 세력만 계속 유지하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겠다고 버티고 있는 그게 다냐. 도대체 니들의 정체성은 뭔데? 라고 따져묻고 야단쳐서 끌어내고 국민을 무섭게 하는 당으로 다시 바꿔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지형은 더욱더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독가스가 뿌려질 거다라고 하는 문제. 근데 문제는 그 독가스가 하필이면 기독교 단톡방을 통해서 가장 빨리 멀리 퍼진다라고 하는 것도 교회의 문제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또 다른 문제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목사님 말하는데 조금 틀렸다고 손 들고서 발표해 보신 적 있어요? 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사람 우리 아버지밖에 없더라고요. 네. 우리 아버지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님은 학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소학교도 못 가보셨어요.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셨고 서당을 나중에 차리셔갖고 한문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해방을 맞으셨는데 어머니가 가자 그러니까 교회를 간 모양이에요.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공자, 맹자 그따위 것들은 하면서 야단을 친 모양이에요. 아버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공자, 맹자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그따위 것들 뭐 생각도 하지 말고 이제 성경책만 열심히 읽으라고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공자, 맹자 말씀 중에 아무거나 아는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없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도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소용없는 짓이라는 걸 얘기합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뚜벅뚜벅 걸어 나가셨대요. 근데 원래 성경책을 다락에 숨겨놓고 읽으셨더라고. 나중에 보니까요. 돌아가시기 전에 좀 찾아달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튼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는 비판과 토론이 없어요. 무지성이고 반지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교회의 비민주적이고 반지성적인 이 풍토 속에서는 교회에서는 계속 악성 루머와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전파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버스에 태워가지고 광화문도 가라, 여의도로 가라고 했는데 이제는 통제가 안 돼요.